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격리 의무를 완화하면 재확산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며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하고 4차 접종까지 마친 입소자는 외박과 외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면회객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을 방문하기 전 사전 예약과 함께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발사가 중단된 누리호에 대해서 연구진이 점검창을 열고 내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누리호 1단과 2단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발사 예비일로 잡힌 이달 23일 안에 발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준이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졌고 다음 달쯤엔 역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금리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크게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국정개혁과제 1호인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을 다음 달 내놓을 계획입니다. 대학 정원 늘리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막상 기업들이 원하는 석 박사 인력 양성은 쉽지 않아서 속성 대책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일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7,198명으로 전날보다 8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2,000명 넘게 줄어서 전반적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1월 21일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환자가 줄면서 피해도 급증 없이 안정적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6명 줄어든 82명으로 엿새째 두 자릿수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9명으로 누적 24,416명입니다.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의료 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완화됐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하겠다며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 회복의 폭을 넓히겠다며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능하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된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모여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면회 전 사전 예약과 면회객들의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는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최근 국민 95%가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이렇게 항체 양성률이 높더라도 변이가 계속 생기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국민은 95%에 육박합니다.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으로 인해 항체가 생긴 건데 이렇게 항체 양성률이 높아도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는 게 방역 당국 판단입니다. 이론적으로 집단 면역은 구성원의 60에서 70% 이상이 항체를 가져 집단 내 바이러스 전파가 효과적으로 차단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체의 보유율만 놓고 보면 집단 감염이 가능할 것 같지만 문제는 코로나19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이별로 항체의 방어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누계치의 절대 규모를 가지고 단순히 집단 면역을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변이가 잇따르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 90% 이상이 항체를 가져도 효과적인 감염 차단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항체가 있더라도 개인마다 면역력이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가 떨어져 재감염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항체 양성률만으로 집단 면역이나 방역 대책 수준을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4차 접종 중요성을 당부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4차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3차 접종군 대비 감염 예방은 20%에 그쳤지만 중증화나 사망 예방 효과는 50%를 넘겼습니다. 유행 감소세에도 60살 이상 치명률은 여전히 높은데 이들 고령층의 4차 접종률은 30%에 불과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가수 싸이의 흠뻑쇼 같은 물을 뿌리는 형식의 콘서트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마스크가 젖으면 바꿔 쓰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만일 사람이 밀집하는 것 자체로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의 위험이 커진다며 물과 땀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이 번식하고 자주 벗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방역 지침상 공연 중 물을 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서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끝나고 지난달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지만 50인 이상이 참석 관람하는 집회나 행사, 경기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프리카에서 수천 건의 원숭이 도착 검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시디소 모에티 WHO 아프리카 담당국장은 현지 시간 16일 브리핑에서 나이지리아와 카메룬, 콩고 민주공화국 등 8개 나라에서 원숭이 도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모에티 국장은 또 아프리카 대륙이 원숭이 도착 백신 접종에 준비돼 있어야 하지만 원숭이 도착 보호 효과가 있는 천연두 백신의 세계 재고량이 극히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흐메드 우구웰 우마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 대행도 별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시처럼 부국들이 원숭이 도착 백신을 선점하는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발사가 돌연 중단된 누리호에 대해 연구진이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누리호 발사 시기가 결정될 전망인데 연결된 각 단을 다시 분리해야 할 수도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발사대에 기립된 지 한나절 만에 기술적 결함으로 다시 조립동으로 옮겨진 누리호. 항우연은 1단부 점검창을 열고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점검창은 산화제 탱크와 연료 탱크 사이에 마련된 공간으로 사람이 직접 들어가 설비를 점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연구진은 먼저 이 점검창을 통해 신호 처리 박스와 전기 신호 부품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보완이나 교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문제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산화제 탱크 위쪽에 장착된 레벨 센서를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산화제 레벨 센서는 산화제 충전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로 이번에 신호 이상이 확인된 부품입니다. 그런데 레벨 센서 점검을 위해서는 누리호의 1단과 2단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점검과 복구에 적잖은 시간이 걸려 발사 예비일인 23일 이내 발사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가을까지 지연되는 것은 저희도 상상하고 싶지가 않고요. 장기간의 기상 예보가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장마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우리가 언제를 피해야 된다 이런 예상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원인 분석과 보완, 점검이 마무리되면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발사 날짜를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다만 이번 문제가 레벨 센서 단품의 문제로 생각된다며 내년 초에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에는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이 다음 달 발표됩니다. 대학 정원을 늘리고 지방대 첨단학과 지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인데요. 속성 대책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국정개혁과제 1호인 반도체 인력 양성을 떠맡은 교육부는 연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전 직원이 참석한 세미나를 열어 반도체 공부에 나섰고 수장 공석 상태에서도 7개 부처가 참여한 인재 양성 특별팀을 꾸려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향후 교육부의 핵심적인 임무로 삼고자 합니다. 모든 수준의 반도체 인력을 늘리기 위해 직업계고와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대책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을 1대1 수준으로 맞춰 대폭 증원하거나 기업 계약학과 정원을 현재 20%에서 50%까지 늘리고 설치 제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 여기에 마이크로 디그리 등 학사 유연화로 인재 배출 속도를 끌어올리는 안도 검토됩니다. 늘어난 학생을 가르치는 건 줌 강의 확대와 산학교수 유치로 해결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선도 기업들이 원하는 석박사 인력 양성은 난제입니다. 반도체 관련 대학원은 서울대마저 27년 된 장비를 얻었을 정도로 연구 개발 환경이 열악한 데다 고급 인력을 키울 교수조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 논문을 내야지 랭킹이 올라갑니다. 근데 반도체 분야는 그거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연구하는 교수님 정년 퇴임을 하면은 다른 분야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반도체 연구하시는 교수님 정년 퇴임했을 때 면역학 전공한 교수님을 뽑았습니다. 재료공학부에서요. 이게 현실입니다. 계약학과도 5년짜리 임시학과라 교원 투자 확보가 어렵고 특히 대학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교수진 분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학학과라는 것은 조금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추진을 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교수님들의 거취가 정부는 다음 달 반도체 인력 양성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석박사를 키워내려면 장기적으로 연구 투자에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분할은 교육청과 갈등이 예상되고 수도권 대학 증원 등은 지역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과 관련해 특성화고 육성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전체 반도체 관련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의 절반은 생산 라인에 직접 투입되는 고졸인데 정부의 인재 양성 대책은 대학과 대학원에 집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 조사에서 고졸의 경우 이직이 잦아 반도체 업계 인력 부담이 가중된다고 나온 만큼 급여나 근로환경 승진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생수병 같은 투명 페트병을 따로 버리는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옷과 가방은 물론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어지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인데요. 그런데 배출과 수거, 선별 과정 모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서은수 PD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 투명 페트병이 다른 플라스틱과 뒤섞여 버려져 있습니다. 라벨이 붙어 있거나 음료가 남아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아 배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라벨 없는 깨끗한 투명 페트병은 옷과 가방, 신발 등 가치가 높은 상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제도를 시행했던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주택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많습니다. 페트병에 붙어 있는 그 라벨을 좀 쉽게 이렇게 좀 잘 뜯어지게끔만 거기만 살짝만 좀 더 해주면 계속해서 뭐 비닐을 벗겨야 된다든지 구분을 해야 된다든지라는 세세한 그 규정이 또 계속 생기다 보니까 좀 피로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인데 수거 과정도 문제입니다. 일부 시민들이 애써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도 수거 과정에서 한 대 뒤섞이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그것만 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재활용도 싫고 하면 당연히 수거 차량 안에서는 섞여버리는 거죠. 재활용 폐기물이 모두 모이는 선별장에도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출과 수거 과정에서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투명 페트병은 보시는 것처럼 선별장에서 일일이 분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물질이 최대한 묻지 않아야 하는데 이미 뒤섞인 플라스틱과 한 기계에서 분류하다 보니 깨끗한 것만 걸러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전국에서 별도의 투명 페트병 처리 시설을 갖춘 선별장은 민간과 공공을 모두 합쳐 20%. 이마저도 쓰레기 배출량이 경기 다음으로 많은 서울엔 단 한 곳뿐입니다. 이쪽으로 컨베이 시스템으로 올라가서 이 압축기를 통해서 정부도 별도 처리 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지난해 보완 계획을 내놓고 예산도 책정했지만 이행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신설해서 좀 큰 곳으로 옮기려고 해도 부지 확보가 어렵고 지속적으로 투자는 하고 있고 한데 분리배출제 시행 이후 투명 페트병 재활용량은 월 평균 1만 9천 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가운데 고급 원료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13.7%에 불과합니다. 또 가장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법은 페트병으로 다시 만드는 보틀 투 보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페트병을 사용하려면 페트병 안에는 재생원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세계적인 표준으로 아마 자리를 잡을 거예요. 서둘러서 보틀 투 보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야 돼요. 환경부는 지난 2월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고시하고 투명 페트병을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시민들의 노력은 물론 선별시설 확충 등 정부의 제도 보완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전기자동차는 불이 나면 일반 차량과 달리 전소할 때까지 끄기가 어렵습니다. 배터리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오르는 열폭주 현상 때문인데요. 소방당국이 최적의 진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균 기자입니다. 전기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차량 내부에서 불꽃이 올라오고 차 유리가 터져나갑니다. 연쇄 폭발음이 울리고 3, 4분 만에 차량 전체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뜨거운 열기에 차량 본체까지 녹아내립니다. 구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재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순식간에 불에 타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1000도 넘게 치솟는 리튬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때문인데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배터리에 붙은 불을 끄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소방당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선 다량의 물을 쏟아붓는 냉각 소화 방식을 실험했습니다. 또 최근에 고안된 질식 소화 덮개를 뒤집어 씌우고 안정화 이후 물을 뿌리는 진압법도 적용했습니다. 화재 진압용 냉각 수조로 차량 바닥부터 둘러싸기도 했습니다. 다량의 소화물을 방수해서 냉각 소화하는 방식이 최상의 방법으로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상태입니다. 올해 1분기까지 등록된 전기차는 25만 대를 넘어섰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전기차 화재는 총 69건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막을 최적의 진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YTN 김두길입니다.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지진 해일 피해를 입곤 하는데요. 피해 지역 중 하나인 강원도 삼척항에 국내 첫 지진 해일 침수 방지 시설이 세워져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삼척항 입구에 들어선 지진 해일 안전 타워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만든 지진 해일 침수 방지 시설로 국비 499억 원을 들여 7년 만에 완공한 겁니다. 가동을 시작하자 아파트 15층 높이의 두 타워 사이에 있는 거대한 수문이 서서히 내려옵니다.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면 길이 50m, 높이 7m의 철제 수문이 항구 입구를 차단하는 겁니다. 수문 주변을 둘러싼 900여 미터 길이의 개폐식 방호벽도 함께 작동해 정박한 어선과 마을을 보호합니다. 최고 3.7m 높이의 지진해일이 밀려와도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항내 어선의 파손이라든가 주변의 횟집과 항 주변의 주택 등에 대한 피해 최소화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일본 서쪽 바다에서 규모 7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해일은 1시간 반 안에 동해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척 지역에서는 1983년과 1993년 두 차례 지진해일이 밀려와 5명의 인명피해와 7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동해가 수십 미천 미터 이상으로 깊고 그다음에 큰 지진, 규모가 한 7되는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해에 지진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원도는 타워 꼭대기층을 전망대와 지진해일 교육 홍보관으로 꾸며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대폭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같아졌고 다음 달쯤엔 역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을 줄이고 미국 금리를 따라잡기 위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크게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이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는 1.75%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같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지면 국내에 있는 외국 자본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금리 격차는 중요합니다. 미국 연준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4%로 끌어올리겠다고 공개했습니다. 지금의 2배 수준입니다. 올해 남은 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모두 4번, 7월과 9월, 11월, 12월에 열립니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다음 달에 0.75%포인트를 올릴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금리는 역전됩니다. 한은 금통위도 4번 남았습니다. 7월과 8월, 10월, 11월입니다.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한국은행도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해야 합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한국은행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또 외환시장, 채권시장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파악할 것이 금리 격차 자체보다는 시장 임팩트를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빅스텝보다 0.25%포인트씩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고요. 다만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어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형태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번에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만큼 다음 달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 해상 선적 개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해사위원회가 해운업체와 항구터미널에 부과하는 연체료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 컨테이너 업체가 화물을 실을 공간이 있음에도 미국 상품 선적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태를 저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해상 운송 업체를 압박하는 법안입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3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하원 역시 최근 찬성 396명, 반대 42명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큰 유리 진열장에 포름알데히드를 채워서 죽은 상어를 전시한 작품 아마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바로 영국의 가장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인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입니다.
독창적이고 때로는 파격적인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